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할머니를 둔 남자입니다. 많은 분들의 가슴 속엔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고향처럼 존재하죠. 떠올리기만 해도 늘 보고 싶고 그리운 나 자신을 번듯하게 키워주신 분들 말입니다. 그런 존재가 제겐 할머니였어요. 그리고 그런 제 할머니를 철저하게 무시한 제 아내에게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서 버렸죠. 잠시 아내라는 불청객이 등장하긴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가슴 저리지 않은 적이 없었던 할머니와 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일찍 할아버지를 떠나보내시고 소머리 국밥집을 운영하며 아버지와 동생인 고모를 키우셨다고 해요. 그러다 고모를 일찍 시집 보낸 뒤엔 아버지가 어머니와 결혼하고 저를 낳으며 우린 네 식구가 된 거죠. 그 옛날에 여자 홀몸으로 자식들을 키워낸 분이라 그런지 할머니는 굉장히 기가 세고 억센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자리한 따뜻한 정이 많은 분이기도 했어요. 할머니 얼굴엔 어린애들 몽고 반점 같은 커다란 반점이 있었는데 어린 시절 할머니는 제게 장난으로 할머니의 저에 대한 사랑은 그 점에서 나오는 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어리고 순수했던 전 그 말이 정말인 줄 알고 할머니와 그 점을 어루만지며 잠이 들곤 했었죠. 저와 부모님과의 인연은 길지 못했습니다. 원래도 밖으로만 나돌며 할머니와 자주 싸웠던 어머니는 제 나이 9살에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아버진 제가 15살 때 그만 일하던 공장 화재로 인해 숨을 거두셨죠. 숨이 넘어가도록 울던 고모와 달리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할머니는 눈물 젖은 얼굴로 제 손을 잡고 안심시켜 주셨어요. 아무 걱정 말거라. 너한텐 이 할미가 있잖니. 이 헬미가 곁에 있으니 넌 아무 걱정할 것 없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부터 할머니는 유독 제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성민아, 공부 꼭 열심히 해야 한다. 네 아버진 내가 예전에 그렇게 공부해서 대학 가라고 말했는데 결국 공부 안 하고 공장에서 일하다가 그런 사고를 당한 거야. 네 아버지도 일찍 간 마당에 너마저 하나라도 잘못되면 이 혜민 정말 못 산다. 할머니는 남들 다니는 학원이란 학원은 다 보내주시고 각종 책에 제일 좋은 책상까지 사주시는 등 제 공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또 할머니는 어디 가서 절대 기죽지 말라며 또래 애들보다 용돈도 배는 챙겨주셨죠. 그렇게 손주인 제 앞에선 한없이 다정하고 약한 분이셨지만 밖에서의 할머니는 호랑이 같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도우러 종종 할머니 국밥집을 갔었는데요. 아무래도 국밥에 술을 곁들이는 아저씨들이 많다 보니 할머니 가게엔 취객도 많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중 진상을 부리는 취객엔 아주 가차없으셨죠. 한 번은 어떤 취객 아저씨가 슬그머니 눈치를 보다 돈을 내지 않고 도망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막 그놈을 뒤쫓으려던 그때 할머님 바람보다 빠르게 달려가 그놈을 낚아채시더군요. 그리곤 바닥에 나동그라진 그놈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한 뒤 욕을 한 사발, 아니 두 사발을 퍼부으시지 않겠어요? 이 썩을 놈의 자식이 허우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어디서 무전 취식을 해? 이 똥간에 10번을 푸그려서 오지 산속에 파묻어버릴 놈아. 얼른 돈 내놔. 아우, 할머니, 아파요, 아파. 도망가려고 한 게 아니고 외상이에요, 외상. 외상? 너 나 아냐? 외상은 주인이 허락해줘야 외상이지.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너 콩밥 먹고 싶냐? 돈 안 내놔? 어디 장기로 그 값 대신 치르게 해줘? 드릴게요. 드린다고요. 급히 따라 나가서 할머니의 말을 직접 듣는데 듣는 저까지 오싹해지더군요. 그리고 그날 할머니는 자신을 걱정하던 제게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혜민 괜찮다. 그리고 성민아, 넌 또래보다 몸도 마르고 약한 애가 저런 건장한 남자한테 무턱대고 달려들면 큰일 나. 할머니는 도리어 당신 자신보다 왜소한 편이었던 절 걱정하신 겁니다. 할머니는 얼마 뒤
저를 복싱장에 등록시켜 주시더군요. 이 험한 세상에서 절대 누군가한테 얕잡아 보이면 안 된다. 하지만 이건 네 몸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거지. 남들한테 주먹질하라고 가르쳐 주는 건 아니야. 저는 그런 할머니 덕에 몸도 튼튼해지고 어디 가서 주눅 들고 살진 않게 됐어요. 하지만 고등학생 때 주먹질하고 다니지 말라던 할머니 말을 거스르는 사건이 생겼죠. 당시 저희 반엔 늘 반 애들을 괴롭히고 돈까지 빼앗아 다니는 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놈은 저를 목표로 삼아 부모 없는 자식이라고 놀리며 제가 화를 내자 주먹질까지 하더라고요. 야, 너 이 자식, 네가 먼저 친 거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그놈을 곤죽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흥분을 한 건지 그놈은 결국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됐어요. 때문에 할머니는 국밥집을 닫고 교무실까지 불려오시게 됐죠. 우리 애 어떡할 거예요? 쟤 당장 퇴학시켜버려요. 그놈의 부모는 사회에서 힘 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저를 보고 저런 놈은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려야 한다. 네가 감히 누구 아들 건드린 줄 아느냐 하고 소리를 질러댔죠. 그리고 그때 무릎까지 꿇고 용서를 비는 할머니 모습에 저는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애를 단속 못한 제 잘못입니다.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 손준 제가 꼭 잘 타이르겠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그놈 부모와 합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온 전 할머니께 흐느끼며 잘못을 빌었죠. 그런데 할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대뜸 씩 웃으시지 않겠어요? 할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됐다. 죄송하긴 아주 잘했어. 예? 잘했다고요? 그럼 아까는 왜 무릎까지 꿇고 사과를 하셨어요? 그런 할머니의 모습에 눈물이 쏙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의아하게 물은 제 질문에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무릎 꿇는 게 뭐 대수냐? 사람은 상황을 보고 굽힐 땐 굽힐 줄도 알아야 하는 거야. 내가 무릎 꿇어서 결국 널 지켜냈자니. 그거면 난 됐다. 그놈이나 그놈 부모처럼 별거 아닌 자기 힘만 믿고 남을 괴롭히는 인간들은 그렇게 한 번씩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 거야. 아주 한 방 잘 먹였어. 그래도 앞으로는 그런 놈들을 상대할 땐 주먹보다 말로 해결하는 버릇을 들여야 한다. 법은 항상 주먹을 들지 않은 사람 편을 들기 마련이거든. 다음 날 담임 선생님은 반 애들 전부를 불러 면담하셨어요. 당연히 아이들은 전부 제 편을 들어주었죠. 게다가 그동안 그놈에게 맞고 괴롭힘을 당했다고 증언한 애들이 한둘이 아니라 합의까지 한 마당에 저는 학교에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전 할머니의 말을 되새기며 그 뒤로 다른 사람에게 손을 올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듯 늘 저를 혼내기보단 현명하게 응원과 가르침을 주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런 할머니 아래서 열심히 공부하며 저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괜찮은 회사에도 취업할 수 있었답니다. 취업을 한 후 전 할머니를 서울로 모시고 올라와 함께 살고 싶었어요. 싫다. 난 평생 살아온 이곳이 좋아. 하지만 할머니는 고향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 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할머니는 괄괄하시긴 해도 정과 의리가 넘치는 분이라 고향에 친구도 많고 근처에 살며 왕래 아닌 친척들도 많으셨거든요. 그리고 고향을 떠나기 싫어하신 건 이후 할머니보다 먼저 고모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몇 년 뒤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나이 30대 중반에 결혼을 했는데 조금 서두르는 결혼을 했던 건 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주예요. 회가 안 된다면 슬쩍 실례 좀 하겠습니다. 저는 직장 동료와 술을 한잔하다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와는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다 우연히 합석하게 된 당시 직장 동료 여자친구의 친구로 만나 인연이 됐죠. 아내는 털털한 사람으로 꿈이 먹고 화끈하던 그 모습이 참 멋져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연애를 막 시작한 무렵부터 할머니의 건강이 노화와 지병으로 인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때 할머니는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이 헬미 몸이 더 이상 정 같지가 않구나.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내가 눈 감기 전에 성민이 네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는 거야. 네가 온전한 가정을 꾸려야 내가 마음 놓고 눈을 감지 않겠니? 당시 할머니 나이는 70대 후반으로 더 이상 예전에 기운차고 갈갈했던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병들고 나약한 노인이 된 할머니에게 제발 같이 서울에서 살자고 말해도 자신은 평생 살아온 고향이 좋다며 끝내 거부하셨죠. 그래서 한 달에 두세 번은 할머니를 뵈러 안동과 서울을 오갔고 그런 할머니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어 결혼도 서두르게 된 거예요. 저는 흔쾌히 청혼을 받아준 아내와 만난 지 11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우린 할머니가 보태주신 돈과 제가 모은 돈을 더해 신혼집을 구했고 아내가 혼수를 마련해 오며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그렇게 시작한 처음 결혼 생활은 무난했어요. 하지만 결혼 전에 무심코 흘려보냈던 아내의 특이점이 점점 결혼 생활을 불행으로 이끌더군요. 첫 번째는 조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아내의 성향이었고 두 번째는 털털함이었습니다. 연애 시절 가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던 아내에게 저는 쓴소리를 몇 번 했었어요. 그때 아내는 자신의 입으로 직접 자신이 남동생에 비해 오냐오냐 자랐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늘 먼저 사과하고 잘하려는 모습에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며 넘어갔던 거죠. 게다가 털털한 면이야 오히려 제가 좋아하는 모습이었으니 더더욱 신경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처가에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장인 장모님과 함께 살던 처남이 제게 이러지 않겠어요? 매영, 전 누가 저렇게 억센 우리 누나 데려갈까 싶었거든요. 근데 매영이 너무 좋은 분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매영 앞으로 고생 꽤나 하실걸요? 그때 저는 그 말을 남매 사이란 을에 저런 건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건 명백한 제 실수였음을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죠. 당신 대체 언제 씻었어? 금요일에 퇴근하고 와서 세수도 안 하지 않았어? 지금 일요일 저녁이야. 그리고 일하느라 나도 힘들어. 왜 집안일이면 청소며 죄다 나한테 떠넘기는 거야? 좀 더 부지런한 사람이 그냥 하면 되지. 그리고 언젠 자연스럽고 털털한 내가 좋다며 좀 안 씻는다고 문제되는 것도 없는데 왜 자꾸 잔소리야.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잔소리도 안 하고 집안일도 시킨 적 한 번 없는데 진짜 짜증나. 결혼 후 아내는 털털해도 너무 털털했습니다. 연애 시절엔 그런 모습이 안 보였는데 집에 함께 붙어 있으니 본 모습이 드러난 거죠. 밖에 나가지 않을 땐 들어와서 손발도 닦지 않고 몇 날 며칠을 보냈고 밥을 먹으면 치우긴커녕 식탁 위에 그릇을 그대로 올려뒀다가 그 그릇에 또 밥이나 국을 퍼먹더라고요. 한 번은 일주일간 출장을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가득 널브러져 있는 배달 음식 용기와 엉망인 집안, 식탁에서 제대로 치우지도 않아 구더기까지 생긴 음식들을 보며 진짜 기절초풍할 뻔했다니까요. 게다가 모든 귀찮은 일은 제게 당연한 듯 떠미는 모습까지 보니 이 사람은 자기 의견을 당당히 얘기하는 멋진 사람이 아니라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집에선 그렇게 더럽게 살면서 남의 이목은 엄청나게 신경 쓰더군요. 특히 그놈의 SNS가 뭐라고 주위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든 다 따라하고 싶어 했어요. 이 쇼핑백 뭐야? 당신도 백화점 갔어? 이건 뭐야? 잠옷이잖아? 잠옷 같은 건 그냥 좀 인터넷으로 사면 안 돼? 저번에 지연이도 SNS에 실크 잠옷 샀다고 사진 올렸단 말이야. 그런데 난 거적대기 같은 거 입고 살면 내가 괜히 걔보다 더 못 사는 것 같잖아. 아내는 남들도 이 정도는 하고 산다며 쇼핑도 비싼 백화점에서 턱턱하고 외식도 호텔 레스토랑 같은 비싼 곳만 고집했습니다. 혼인신고도 요즘엔 이게 유행이라며 애를 낳고 하자고 미루더라고요. 게다가 임신 준비할 거라며 저와 상의도 없이 결혼 1년 만에 회사도 그만두곤 노력할 생각은 않고 오히려 저를 더 귀찮아하더군요. 대체 이럴 거면 제가 왜 결혼을 했나 싶어
후회가 됐죠. 당신 진짜 이번에도 나랑 같이 안동 안 내려갈 거야? 귀찮아. 너무 멀어. 그리고 당신 부모님도 아닌 할머니인데 꼭 나를 데려가야겠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좀 하지 마. 심지어 아내는 결혼 전엔 할머니께 꼭 잘한다고 하더니 할머니 댁엔 언제부턴가 발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몸이 노쇠해지며 저는 결혼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한 달에 두세 번은 할머니를 찾아뵀어요. 아내는 결혼 전이나 초반엔 그래도 몇 번 같이 가더니 나중엔 귀찮다고 발길을 끄는 거죠. 처음엔 그래도 직장 다니느라 주말엔 아내도 쉬고 싶겠지 하고 이해했는데 이후 집에서 백수로 있으면서도 저러니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뭐? 이젠 하다 명절에도 할머니 뵈러 안 가고 친정에 가겠다고? 그동안 당신 일이 바쁘다, 몸이 안 좋다 핑계대는 것도 죄송했는데 명절까지 안 가면 할머니가 얼마나 실망하시겠어? 솔직히 당신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데 내가 그 먼 안동까지 가서 당신 할머니를 보고 싶겠어? 난 부모님 집에서 편하게 쉴래. 엄마 아빠한텐 앞으로 명절은 각자 집만 챙기기로 했다고 말해놓을게. 결혼한 지 2년이 지나자 아낸 이제 하다 명절에까지 할머니를 뵈러 가지 않겠다더군요. 아내와 제 사이를 모르는 할머니가 손주 며느리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 지나치게 이기적으로 구는 아내가 미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내와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저는 장인어른께 예의상 전화를 한 통 드렸어요. 저희 할머니 몸이 날이 갈수록 너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이번 명절엔 할머니 옆에 좀 오래 있어드리고 싶어요. 처가댁엔 다음에 따로 찾아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자네를 키워주신 분인데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미안하네 김서방. 우리도 우리 정주가 자네 할머님 댁에 가지 않고 집에 와서 깜짝 놀랐네. 요즘에 명절에도 각자 집만 챙기는 게 유행이라는 말을 하길래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한 소리 하긴 했네만 딸을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자네한테 누구보다 미안하네. 저는 실망하실 할머니를 생각해 그때도 여전히 아내에게 일이 있다며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 명절이 끝나 서울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할머니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번에 국밥집도 문 닫으셨잖아요. 이젠 제발 서울 와서 저랑 좀 같이 살아요. 예? 저 너무 걱정돼요. 갖고 있는 지병도 날로 악화되시잖아요.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진료도 받고 하시면 좀 좋아요. 여기 안동에 있는 병원도 좋아. 몸 늙는 건 매한가지인데 낯선 서울 가서 외롭게 살기보단 고향에서 즐겁게 여생을 보내고 싶구나. 잘 알지도 못하는 서울에 살게 하는 게 이 헬미를 더 힘들게 하는 일이니까 그만하거라. 하지만 할머니의 뜻은 대쪽 같으셨습니다. 어느덧 80 초반이 되어 점점 더 노쇠해가는 할머니를 곁에서 모실 수가 없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그런 저희 할머니를 저와 함께 찾아뵙긴커녕 전화 한 통 안 드리는 아내가 더욱 원망스러워졌죠. 그렇게 아내와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나빠져만 갔습니다. 아니, 아내보단 제 마음에 남아있던 아내에 대한 마음이 점점 바닥이 나고 있었어요. 아내는 자신을 포기해가는 제가 오히려 편했는지 가끔 제게 웃으며 장난을 치기도 했거든요. 반면 저는 마음 같아선 아내와 당장이라도 갈라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아프고 연로하신 할머니 마음에 대못을 박을까봐 그러지 못하고 참았던 거죠. 그리고 또다시 돌아온 명절에 저는 결국 아내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이 나고 말았어요. 성민아, 혹시 이번 명절에도 새아가 난동에 못 오는 거니? 네, 죄송해요 할머니. 지금 집사람이 준비하는 일이 있어서 이번 명절에도 긴 시간 내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명절 전주 주말에 할머니는 제게 전화해 아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전 할머니가 속상해하실까봐 그날도 여지없이 거짓말을 해야 했죠. 아내는 그때에도 자신은 절대 안동에 안 가고 집이나 친정에서 쉴 거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는 이번엔 꼭 손주 며느리를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손주 며느리한테 꼭 할 말이 있어서 그런다.
애가 바쁘다니. 그럼 이번엔 내가 서울로 올라가마. 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힘드시잖아요. 제가 안동으로 내려갈 테니까 오지 마세요. 아니야. 본지 오래된 우리 손주 며느리 얼굴도 꼭 보고 싶어서 그래. 쉬엄쉬엄 올라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거라. 보고 싶은 사람이 가야지. 안 그러니? 그렇게 할머니는 명절 전날 아픈 몸을 이끌고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할머니가 오시기 전부터 신신당부를 해놨었어요. 나도 처가 가면 당신이랑 사이 안 좋은 티 안 내고 잘 있다고 오잖아. 할머니가 당신 보고 싶고 할 말도 있다고 힘들게 올라오시는 거니까 할머니 오시면 내 앞에서처럼 불편한 티 내지 말고 식사나 한 끼 같이 잘하자.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아내는 저희 할머니가 오시는 게 불만인 듯 입을 삐쭉 내밀더군요. 저는 그래도 할머니가 여기까지 오셨는데 아내가 할머니께 대접할 식사 정도는 준비해 줄 줄 알았어요. 할머니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그냥 오는 것도 힘드셨을 텐데 뭘 이렇게 많이 들고 오셨어요? 그냥 명절 음식 몇 가지 해왔다. 나왔다고 새아가랑 너랑 음식 준비하느라 힘들 것 아니니. 그래서 우리 손주 며느리 고생하지 말라고 미리 해온 거야. 새아가 집에 있지? 우리 예쁜 손주 며느리 얼른 보고 싶구나. 저는 할머니를 터미널까지 모시러 나갔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를 모시고 집에 들어온 전 굉장히 당황하고 말았어요. 새아가 집에 있다고 하지 않았니? 아무도 없는데. 잠시만요. 마트 갔나? 제가 전화해 볼게요. 집에 오니 아내는 식사 준비를 해놓긴커녕 아예 없더군요. 설마 할머니가 여기까지 오셨는데 마음대로 나갔겠나 싶어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아내의 대답을 듣고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당신 어디야? 할머니 모시고 집에 왔는데 당신 왜 집에 없어? 장 보러 갔어? 장? 장은 무슨? 나 친정 왔어. 뭐? 친정? 내가 말했잖아. 우리 할머니 당신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신 거라고. 그게 뭐? 난 이 좋은 명절날 당신 할머니 먹이 식사 차리는 거 귀찮고 싫어. 나 오늘 친정에서 하루 자고 갈 테니까 당신 할머니는 당신이 잘 모시고 있다가 돌려보내. 당신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 할머니를 무시할 수가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내 아내야? 싫은 걸 그럼 어쩌라고. 다 늙은 노인네 냄새 맡는 것도 싫고 무엇보다 당신 할머니 얼굴에 있는 점 때문에 흉측해서 보기 싫어. 괜히 기분 잡친단 말이야. 아무튼 난 안 갈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나 끊는다. 그렇게 아내는 제멋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내는 서울까지 온 저희 할머니를 보기 싫다며 친정으로 도망을 갔던 거예요. 집이 워낙 조용해서였는지 할머니는 저와 아내의 통화 내용을 모두 들으신 모양이더군요. 죄송해서 어쩔 줄 모르는 제게 할머니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손주 며느리가 내가 보기 싫어서 저번 명절에도 안 온 거였구나. 근데 내가 눈치도 없이 여기로 온 게야. 에휴, 늙으면 죽어야지. 이게 무슨 추태라니. 미안하다. 아니에요. 할머니가 왜 저한테 미안해하세요. 죄송해요, 할머니. 그동안 할머니가 속상해 하실까봐 말씀 못 드렸는데 저 집사람이랑 사이 안 좋아요. 너무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여서 많이 힘들었는데 할머니가 속상하실까봐 갈라서지도 못하고 참았던 거예요. 그래도 부부간에 의리가 있으니 이 정도로 못되게 굴지 몰랐는데 할머니께 이렇게까지 하는 그 사람 저도 더는 참기 힘드네요. 괜히 나 때문에 잘 살고 있던 너희 둘 사이에 금이 가는 거 아니냐? 다 늙은 나 때문에 괜히 그럴 것 없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제게 어떤 의미인지 알면서도 저러는 집사람은 애초에 남편인 절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저는 끝까지 저만 걱정하는 할머니께 그동안 숨겼던 아내와의 불화를 간략하게나마 털어놓았습니다. 이미 그런 통화까지 들으신 마당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아내에게 미친 듯이 화가 났지만 그래도 꾹 참고 저는 할머니를 위해 밥을 하고
간단한 국과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곤 할머니께서 싸오신 명절 음식과 함께 상을 차려 할머니와 식사를 하며 여쭈었죠. 근데 할머니, 집사람한테 무슨 말씀하시려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사실 나한테 예전 내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금가락지가 있어. 그걸 새아가한테 주고 싶었다. 그리고 우리 손주 잘 부탁할 테니 앞으로 애도 낳고 더 행복한 삶을 살라고, 내가 못 누렸던 여자로서의 행복한 삶을 꼭 넌 살라고 말해주고 싶었어. 우리 착한 손주와 결혼해줘서 항상 고마웠다고 말이야. 사실 성민아, 이 헬미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병원에선 3개월가량밖에 앞으로 못 살 거라고 하더구나. 네? 3개월이요? 돌아온 할머니의 말씀은 충격적이었어요. 할머니 놀라서 밥숟가락을 떨어뜨린 제게 눈물을 닦으며 한 달 전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제가 걱정할까봐 일부러 말을 하지 않고 천천히 마지막을 준비하셨다고 했죠.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어차피 얼마 못 살 거 조금이라도 네가 슬퍼할 날을 줄여주고 싶었어. 사실 나한테 안동에 3층짜리 건물이 한 채 있단다. 그거랑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재산 전부 네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미리 정리해 두었어. 그렇게 재산 정리도 끝났으니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유산 이야기도 해주고 손주 며느리 직접 만나 좋은 말도 해주고 가락지도 주며 널 부탁하고 싶었단다. 너랑 새아가가 이런 사이가 됐을지 미처 모르고 말이다. 우리 착한 손주 이 헬미 때문에 많이 괴로웠겠구나. 미안하다. 이 헬미가 다 미안해. 아니에요.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아프게 되실 때까지 미처 알지도 못한 제가 더 죄송해요. 그리고 못난 여자 골라서 할머니 마음에 상처 드린 것도요. 왜 절 이렇게 나쁜 손자 만드세요? 할머니, 그럼 지금이라도 서울에 있는 병원 다니면서 저랑 사세요. 네? 제발요. 끝까지 고집부려 미안하지만 난 마지막까지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단다. 명절 지나고 입원할 수 있게 주위 사람들한테 추천받아서 괜찮은 요양병원도 미리 예약해 놨어. 나에게 안동은 내 부모님과 너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내 남편과 시부모님, 그리고 네 애비와 어렸던 네 고모의 숨결 모두가 살아 숨쉬는 곳이란다. 그러니까 난 마지막까지 고향의 공기를 마시다가 날 기다리는 아들 곁으로 가고 싶구나. 할머니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제 부탁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고향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신 할머니께 저는 더 이상 애원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주무시고 가라고 해도 내 집이 마음 편하다며 할머니는 극구 안동으로 돌아가셨어요. 혼자 버스 타고 가시겠다는 걸 겨우 말려 전 할머니를 안동까지 우선 모셔다 드렸습니다. 할머니와 쭉 안동에 있고 싶었지만 아내와 결판을 내기 위해서 말이죠.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다음날 점심이 지나서야 집에 왔더군요. 그리곤 뻔뻔하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가셨네? 잘됐다. 또 할머니 보러 안동 안 갔냐고 엄마 아빠가 자꾸 뭐라고 해서 또 친정 가기 불편했는데 할머니 서울 오셨었다고 우리 부모님한테 말하기만 해봐. 피차 서로 불편해질 일 애초에 만들지 말자. 알았지? 당신도 내일 내 친정 가지 말고 쌤쌤인 걸로 해. 아우 집에 노인네 냄새. 근데 당신 할머니 대체 나한테 무슨 말 하려고 했던 거래?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저런 말을 대놓고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무시하고 갈라서 잔 이야기부터 꺼내려고 했지만 아내 입에서 할머니 이야기가 나온 순간 울화가 치밀더군요. 저는 울컥하며 아내에게 소리쳤죠. 늘 우리 할머니를 귀찮아하기만 했던 당신한테 나랑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너만은 자신처럼 힘들게 살지 말고 내 옆에서 여자로서 행복하게 살라는 말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셨다고 하더라. 손주 며느리 얼굴 꼭 보고 싶었다면서. 그리고 너한테 내 증조 할머니가 물려주신 금가락지 주고 싶으셨단다. 뭐? 그런 말은 대충 전화나 문자로 하면 되지. 뭘 여기까지 와서 유난히시래? 하여튼 노인네들이란 그래도 금가락진 좀 좋은데? 그래서 두고 가셨어? 어딨어? 또 다른 말은 없었고? 할머니 집 재산, 그리고 나도 몰랐던 안동의 할머니 이름으로 된 3층짜리 건물 전부 나한테 물려주시겠다고 마지막으로 재산 전부 정리했으니 그거 잘 챙기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대. 할머니 이제 3개월 정도밖에 못 사신다고. 전부 우릴 위한 말만 해주고 가려고 하셨던 우리 할머니. 그렇게 돌려보내니까 속이 후련하냐? 이 나쁜 인간아? 뭐? 할머니 앞으로 건물이 있었다고? 할머니 그렇게 돈이 많으셨어? 그리고 할머니가 그렇게까지 아프셨어? 곧 돌아가시면 그거 다 우리가 물려받는 거야? 대박. 왜 나한테 진작 말 안 했어? 그럼 내가 친정 안 가고 할머니한테 진수성찬 차려드렸지. 그 와중에도 아내는 할머니 걱정은커녕 돈 이야기에만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게다가 유산 이야기를 들으며 얼굴에 아주 화색까지 돌았죠. 그 역겨운 모습에 정말 구역질이 나올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그동안 수없이 내뱉고 싶었지만 할머니 생각에 속으로 삼켰던 말을 드디어 내뱉었습니다. 진수성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가 물려받아? 물려받는 건 나 혼자야. 당신 법적인 내 아내도 아니잖아. 뭐? 그런 게 어딨어. 혼인신고 안 했어도 부부는 부부지. 이럴 게 아니라 우리 결혼한 지 2년도 훌쩍 지났는데 우리 명절 끝나자마자 혼인신고부터 할까? 어? 아니, 난 더 이상 너 같은 여자랑은 못 살아. 더럽고 지저분하고 이기적이고 멍청하기까지 한 너랑 이제 1분 1초도 내 인생 공유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자. 너 일도 그만두고 내가 가져다 주는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살았지? 이 집도 나랑 우리 할머니 돈으로 산다니까 당신은 몸만 나가. 뭐? 나가라니. 당신 할머니 일 때문에 나한테 아직 화 많이 났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끝내자니.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그만해. 우리가 사이 좀 안 좋았기로써니 어떻게 나가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 넌 참 염치도 없다. 사이가 그냥 안 좋았다고? 난 당신이 정말 끔찍해. 이번 일로 아주 확실하게 깨달았어. 당신은 누군가와 결혼하기엔 정신 상태가 글러먹은 인간이라는 걸 말이야. 세상에 어떤 여자를 데려다 놔도 우리 할머니한테 너처럼은 안 했을 거야. 난 너한테 정말 고맙다. 그때 혼인신고 안 한다고 해줘서. 어차피 우린 법적으로 남남이니까 할머니 재산에 침 흘릴 생각하지도 말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싫어. 나도 엄밀히 따지면 이 집에 지분 있어. 혼수해왔잖아. 혼수? 그깟 거 다 가지고 가. 난 필요 없으니까. 일주일 줄게. 당신 짐이랑 혼수 다 빼서 친정 가. 안 그럼 나 전부 버려버릴 테니까. 여보, 진짜 이럴 거야? 앞으로 내가 잘할게. 주위에 망신스러워서 결혼식까지 올린 마당에 어떻게 갈라서. 나 지금 당신만 믿고 직장도 그만뒀는데 혼자 어떻게 사냐고. 그렇게 좋아하는 네 부모님한테 평생 빌어먹고 살면 되겠네.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든 말든 더 이상 내 알 바 아니야. 경고했어. 일주일이야. 저는 그 길로 미리 싸둔 간단한 옷가지를 들고 안동의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곤 왜 여길 또 왔냐는 할머니께 정식으로 아내와 갈라서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죠. 결국 그런 선택을 했구나. 안타깝지만 어쩌겠니. 세상엔 그렇게 아닌 인연도 있는 게지. 너만은 네 애미와 다르게 좋은 여자를 만났길 바랬건만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나 보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 새끼. 할머니는 그 소식을 안타까워하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곤 제가 할머니를 위해 아내를 참아온 일도 결국 이런 결정을 내린 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버릴 것 하나 없는 인생의 경험으로 남게 될 거라고 위로해 주셨죠. 할머니 명절이 지난 후 예약해둔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저는 회사의 사정을 말한 후 휴가를 썼어요. 그리고 안동에 머물며 할머니의 집과 요양병원을 오가며
할머니를 간병했죠. 그 와중에 아내는 제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전화를 걸어 울고불고 매달리더군요. 하지만 그 뒤론 제가 전화를 일절 받지 않자 그제 안동까지 달려오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할머니의 요양병원까지 찾아와 할머니와 제게 싹싹 빌었죠.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다니까? 할머니가 이 사람한테 저랑 갈라서지 말라고 한마디 좀 해주세요. 할머니 저 많이 예뻐해 주셨잖아요. 그랬지. 네가 바쁘다면서 날 찾아오지도 않고 명절에도 얼굴 한번 안 들이밀었어도 그저 네가 내 손주랑 결혼한 아이란 이유로 널 예뻐했다. 근데 내 손주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긴커녕 우라만 쌓이게 했다는 널 손주를 키워낸 내가 흉물스럽다는 말을 내 손주한테 당당히 내뱉는 널 내가 왜 계속 예뻐해야 하니? 내 손주 불행하게 만드는 인간은 나도 절대 용서 못한다. 내가 기우만 있었으면 네 머리끄댕이라도 다 뜯어놨을 거야. 내 손주 마음고생 시키는 인간은 내가 누구든 가만두지 않았으니까. 넌 내가 기운이 없어서 운 좋은 줄 알거라. 할머니, 아직도 내 말 못 알아들어? 더 험한 걸 보기 전에 꺼지란 소리야. 나가 당장. 제 아내에 대한 마음을 싹 거둔 할머니는 아프신 와중에도 예전 호랑이 시절의 모습으로 아내에게 소리치시더군요. 할머니가 화내는 모습을 처음 본 아내는 가증스런 눈물을 흘리며 나가지도 않고 눈치만 봤죠. 결국 그 꼬라지를 보기 싫었던 전 아내 뒷덜미를 붙잡고 요양병원 밖까지 끌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끝까지 제게 매달리자 저는 으르렁거리며 말했어요. 진짜 끝까지 왜 이래? 당신은 당신 부모한테 돌아가서 나한테 잔소리 듣지 말고 편하게 살라니까. 왜 이제 와서 돈이 탐나냐? 여보, 내가 돈 때문에만 이러겠어? 난 아직 당신 많이 좋아해. 그러니까 이렇게 매달리는 거지. 솔직히 우리 그동안 사이가 별로였잖아. 그 와중에 당신 할머니가 온다니까 나도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나도 원래는 할머니 많이 생각했어. 진짜야. 우리 할머니를 생각했다고? 그래서 전 명절에도 그 전에 내가 할머니 댁 좀 한 번만 같이 가자고 부탁했을 때도 안 갔냐? 참 추하다 추해. 내가 막 결혼했을 때 네 남동생 말을 귀담아 안 들은 게 천추의 한이다. 난 너처럼 추잡하고 인간성 더럽고 이기적인 여잔 처음 봤어. 그거 그래도 다 참아주고 같이 살았는데 나한테 할머니가 어떤 의미인 줄 뻔히 알면서도 서울에 오신 우리 할머니한테 그딴 식으로 행동한 당신 난 절대 용서 못해. 할머니 덕분에 네 밑바닥의 밑바닥까지 알게 돼서 내가 할머니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넌 내일이 약속한 일주일째인 거 알지? 내가 서울 올라갔는데 네 짐 그대로 있으면 나 진짜 그 짐 다 버려버릴 거야. 그렇게 윽박지른 전 분명 돈 때문에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내를 사납게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로 올라가 저는 정말 이삿짐 트럭을 불렀어요.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는지 아내가 짐도 안 빼고 집에서 버티고 있었거든요. 여보, 진짜 1억이야? 아저씨 그 침대 빼지 마세요. 저 여기서 살 거라고요. 죄송해요. 얼른 그거 다 빼주세요. 이 여잔 제가 맡고 있을게요. 저는 엉엉 우는 아내가 인부분들을 방해 못하게 붙잡곤 장인어른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역시나 저희 할머니가 서울에 오셨던 것도 제가 아내에게 집을 나가라고 통보한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군요. 이번에도 아내에게 들은 대로 아픈 할머니를 돌보려 제가 명절 내내 가지 않은 줄 안 거죠. 저는 얘기하지 말라며 우는 아내를 뒤로하고 두 분께 그동안의 모든 일과 더 이상 아내와 못 산다는 이야기를 통보했습니다. 저는 장인 장모님이 오냐오냐 키운 딸 더는 못 데리고 살겠습니다. 이삿짐 거의 다 쌌으니까 이거 장인어른 댁으로 다 보낼게요. 필요 없으시면 버리던가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두 분이 이렇게 이기적으로 키우셨으니 당장 데려가서 평생 책임지고 사세요. 당신 봤지? 당신이 못한 말 내가 당신 부모한테 다 말해줬으니까 이제 진짜로 친정으로 꺼져. 또 한 번 내 집 오잖아?
그럼 주거 침입으로 신고할 거야. 알았어? 그 모습을 보자 그제야 아내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은 것 같더군요. 아내는 애처럼 서럽게 울며 실려 나가는 자기 짐 뒤를 따라 터벅터벅 집을 나갔죠. 그리고 그날 저녁 장인어른은 다시 제게 전화를 걸어 사과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딸을 잘못 키웠네. 정말 미안하네, 김서방. 우리가 애가 어렸을 때 크게 아팠던 이유로 마음이 약해져서 너무 오냐오냐 키웠어. 그랬더니 결국 사람 된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못난 인간으로 키워버린 거야. 이젠 우리도 마음 단단히 먹고 우리 딸 인간 될 수 있게끔 따끔하게 교육하겠네. 이미 우리 집사람은 정주 오자마자 처음으로 메타자까지 했어. 김서방,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딸이 잘못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좋은 사이가 돼주려 노력해줘서 진심으로 고마웠네. 부디 앞으론 우리 딸 같은 애 만나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그리고 자네 할머님이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늘 마음으로 바라겠네. 장인 장모님은 멀쩡한 분들이셨건만 자식 교육을 잘 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 있는 경험이었죠. 그 뒤 전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아이 휴직계를 내 쭉 안동에 거주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시간만은 끝까지 옆에서 함께하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장인 장모님이 잘 단속한 덕인지 더 이상 아내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죠. 그리고 할머니는 의사가 말한 3개월보다 2달을 더 살고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전 마지막으로 의식이 있으셨을 때 이런 유언을 남기시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손자 성민아, 남들은 내가 참 박복한 팔자라며 불쌍히 여겼단다. 남편의 2 자식까지 먼저 보내고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았으니까. 하지만 그건 다들 몰라서 하는 소리였지. 나에겐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네가 있었으니 말이야. 성민아, 비록 네 아버지에 이어 고모까지 먼저 보냈을 땐 비통하고 슬펐지만 항상 내 행복 그 자체인 성민이 널 보면서 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단다. 성민이 넌 내가 인생을 바쳐 키워낸 자부심 그 자체야. 그러니까 성민아, 결혼 1번 실패하고 사람 1번 잘못 봤다고 어디 가서 기죽거나 할 필요 없다. 누구든 실수를 하면서 삶을 배워나가는 거야. 이 할민, 네가 지금의 실패를 딛고 더 나은 삶을 잘 살아갈 거라고 의심치 않는다. 이 할민 비록 더 이상 네 옆에 없겠지만 항상 네 마음속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널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거라. 사랑한다 우리 손주. 네 할머니. 저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정말 씩씩하게 살게요. 절 이렇게 키워주셔서 늘 제 곁에 있어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 저도 사랑해요. 할머니는 그로부터 이틀 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늘 정 많고 의리 있던 할머니의 장례식장엔 이미 문을 닫은 지 몇 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국밥집이 있던 시장 상인분들부터 시작해 많은 지인, 손주 부축을 받고서라도 찾아온 친구분들, 친척분들 등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죠.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며칠 뒤 서울로 돌아온 절 전처가 집까지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초인종 소리가 들려 인터폰을 확인한 전 화면에 비친 전처를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전처는 밖에서 이런 말을 해대더라고요. 여보, 그래도 오랜만인데 나 문도 안 열어줄 거야? 난 당신 보고 싶지도 않고 할 말도 없어. 대체 여길 또 왜 왔어? 당신 걱정돼서 왔지. 당신 할머니 곧 돌아가신다고 했잖아. 아직 살아 계셔? 돌아가셨지? 근데 여보, 혹시 유산은 다 물려받았어? 뭐야, 너 아직도 그딴 게 궁금해서 여기 온 거야? 아니.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나 집에서 쫓아내셨어. 내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용돈까지 달라고 하니까
더 이상 날 오냐오냐 안 하시겠다면서 나가라는 거 있지? 설마 진짜 그러실까 싶었는데 부모님이 진짜로 나 쥐꼬리만한 월세 보증금만 주고 쫓아냈어. 당장 돈이 없으니까 처음엔 보증금 많이 까먹다가 취업도 잘 안 돼서 지금 겨우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서 월세 내고 있어. 집도 남들 보기 창피하게 너무 코딱지만 해서 집이라도 넓히려고 돈을 좀 빌리려고 했거든. 근데 남동생은 나 친정 가고 나서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친구들도 다 나 몰라라 해. 여보, 사실혼 관계였어도 재산 분할은 받을 수 있다는데 나 할머니 유산 조금만 나눠주면 안 돼? 어차피 내가 다시 받아달라고 해도 당신 안 받아줄 거잖아. 그러니까 예정을 생각해서 조금만, 어? 정신 나갔냐? 너 좀 지능이 딸려? 네가 가정에 이바지한 부분이 없는데 무슨 재산 분할이야?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월세방이라도 감사하게 살 것이지. 집은 또 왜 넓혀? 능력도 노력할 생각도 없으면서 남들 눈은 왜 그렇게 신경 쓰냐? 그럴 시간에 네 머리는 한 번 더 감아. 남들한테 잘 보일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한테 먼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라고. 난 너한테 남은 정 일말 없고 셋셀 동안 너 거기서 안 사라지면 나 진짜로 경찰 부를 거야. 그리고 그거 다 찍어서 내 SNS에도 올릴 거야. 경고한다. 여보, 나 그럼 1,000만 원, 아니 100만 원만, 어? 하나, 둘, 셋! 갈게, 간다고. 나쁜 놈. 그렇게 전처는 끝까지 한심한 모습을 보이며 인터폰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가 전처를 볼 일은 더 이상 없었죠. 아마 정신을 차리고 새 사람이 되지 않는 이상 마음 독하게 먹은 자신의 부모에게 의지도 못하고 아르바이트라며 정신 못 차리고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제 알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때 인연이 있던 사람으로서 언젠간 꼭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저는 할머니가 남겨주신 건물은 잘 처분하고 다시 서울에서 복직한 회사를 열심히 다니며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남아있던 아내의 흔적은 남은 곳 하나 없이 싹 지워버린 채 살고 있죠. 하지만 안동에 있는 할머니의 집만은 정리도 팔지도 못했어요. 할머니 흔적을 잃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아직까지 전 한 달에 한두 번씩 내려가 할머니 집을 청소도 하며 할머니를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어요. 저번 주 주말엔 안동 집에 있는 할머니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할머니가 바라셨던 것처럼 또 결혼해서 가정은 또 못 꾸릴지도 모르지만 마지막 할머니의 당부처럼 언제 어디서든 당당하고 씩씩하게 살아갈 거라고 꼭 하늘에서 지켜봐 달라고요. 그리고 할머니께 약속드렸던 것처럼 저는 늘 제 삶에 당당하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저는 할머니가 모든 걸 바쳐서 자랑스럽게 키워낸 할머니의 유산 그 자체이니까요. 제 전처처럼 이기적이고 멍청한 사람들은 눈앞에 이익만 쫓다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더 큰 자신의 행복을 놓치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당장 자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과 함께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나가는 즐거움, 슬프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든든함, 그러니까 더 안정적이고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모르는 거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에겐 딱 그만큼만의 옹졸한 행복이 주어진다는 걸 제 전처 같은 사람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러분께는 그런 이들과 달리 아주 크고 무한한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